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오늘은 히트빔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히트빔은 하이 트러스 빔이라고도 부르며 조립 트러스 매립형 합성부의 일종입니다. 히트빔은 하이 인텔리전트 트러스 빔의 약자입니다. 하이 트러스 빔의 연구 배경으로는 철근 콘크리트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철근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한 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아시겠지만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장습한 구조에 불리합니다. 그리고 요즘 철근공들이나 기능공들이 부족한 관계로 철근 콘크리트 보는 재래식 구조로서 현대 건설 시장에서 점점 물러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공기도 오래 걸리고요. 동바리도 필요합니다. 철근보는 장습판이 가능하고 공기 단축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공사비가 철근 콘크리트 보에 비해서 비싼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약 20% 정도 비싸다고 봅니다. 한편 진동과 처짐에 매우 취약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보에 비해서 철골보는 강성이 약한 관계로 아무래도 진동과 처짐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한편 내화와 방청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히트빔의 구성 및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히트빔은 RC보 안에 조립 트러스가 매립되어 있는 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트빔은 조립 트러스, 하연재, 상연재, 그리고 복재 또는 사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하연재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복재, 사재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립 트러스는 강봉을 통해서 용접 없이 볼트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푸집이 디콘 너트와 볼트를 통해서 거푸집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데크 플레이트와 같은 슬라브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시 담보에 상부 보강근을 배치하고 또 필요시 철근으로서 스트럽을 보강하며 설치를 합니다. 히트빔의 특징을 살펴보면 거푸집이 부착된 조립 트러스가 콘크리트 타설 시 시공 하중을 견디는 트러스의 보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타설 시에는 하부에 경우에 따라서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최소한의 동바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공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는 RC보를 기준으로 하면 상연재는 상부 철근의 역할을 담당하고 하연재는 하부 철근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복재, 사재라고 하는 것은 전단 보강재, 스트럽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거푸집을 탈용한 후에는 기존의 RC보와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종의 노출 콘크리트 보와 같은 느낌이 납니다. 강재는 콘크리트 안에 매입되어 있음으로써 본 합성보는 내화에 효율적입니다. 또한 본 합성보는 매립된 합성보로서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가 처짐과 진동 등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성에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각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하고
또 가벼워서 운반성 또한 좋습니다. 또한 본 조립 트러스는 몇 가지 형태로 표준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철근으로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 또는 스트럽을 통한 철근 보강을 통하여 휨 내력과 전단 내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히트빔의 시공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립 트러스를 이렇게 조립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거푸집까지 부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을 설치한 후 히트빔을 양중을 시켜서 거치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빔까지도 거치를 시켜서 완성을 짓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데크 플레이트를 깔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됩니다. 그 이후 거푸집을 타령하면 겉에서 보기에는 외관상 철근 콘크리트 보와 같이 보입니다. 히트빔의 조립 영상 및 시공 영상을 잠깐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하현재입니다. 이들 상하현재는 사제가 결합됩니다. 이 사제는 고강도 강봉에 의해서 결합되고요. 여기에 디콘 부재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디콘 부재를 통해서 거푸집이 부착됩니다. 가로 외곽재는 거푸집의 치갑을 견디기 위해서 보강재로 사용됩니다. 기둥을 설치합니다. 기둥에는 전형적인 브라켓이 달려 있습니다. 그 브라켓에 거더가 연결됩니다. 본 영상은 춤이 큰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영상입니다. 춤이 큰 데크플레이트가 거치됩니다. 거기에 SRC 기둥의 거푸집이 설치되고요. 잭 서포트를 일부 거치합니다. 그 이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잭 서포트를 제거하고 디콘 너트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외곽재를 가설재를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을 띄워냅니다. 이후 SRC 기둥의 거푸집을 제거합니다. 이와 같이 완성을 짓는데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철근 콘크리트 보와 같이 외관이 보입니다. 기존 구조 시스템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번 R15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15는 콘크리트 양승을 위해서 거푸집과 동바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층고가 높은 경우는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경관이 긴 스파나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약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철근 배근이 어려우므로 노무 비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H형광 모를 많이 사용하는 철골부입니다. 재료비가 RC보다 비쌉니다. 20% 정도 비싸다 그랬죠. 그리고 재료가 유연하기 때문에 진동과 처짐에 약합니다. 그리고 강재가 바깥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방청 작업과 내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3번은 기존 합성부입니다.
기존 개발되고 있는 합성부들은 강판이 노출되어 있는 노출형 합성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강판이 노출되어 있어서 유지 관리 차원 그리고 보수에 불리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콘크리트가 강판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콘크리트가 혹시 불량이 생길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 차원으로 보면, 미래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요즘에는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는 형태가 좋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적으로 보면 강판이 노출되어 있는 합성부들은 일반적으로 건축가들이 미관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들은 콘크리트 면을 좋아해서, 특히 노출 콘크리트 면을 좋아하지 강판이 노출되어 있는 면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철골부와 마찬가지로 방청 및 내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4번은 PC부입니다. PC는 자체 하중이 커서 운반할 때, 양중할 때, 조립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양중 장비가 필요하고 운반, 양중 조립 시 충격에 의해서 균열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합부 같은 경우에는 누수 문제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진 성능, 접합 성능이 아무래도 나중에 콘크리트를 반 정도 쳐서 일체화 시키기 때문에 내화 성능도 다른 구조 시스템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R15고요. R15. 두 번째가 일반적인 H형광으로 대변되는 철골부입니다. 그리고 매립형 합성부가 있고요. SRC부라고도 합니다. 매립형 합성부는 일반적으로 H형광이 R15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바깥에 스트럽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부 철근, 하부 철근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SRC부 같은 경우는 큰 내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거나 내화 성능이 아주 훌륭하게 필요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 거푸집, 동바리가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자재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시 충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충전 시 잘못하면 하부 콘크리트가 충전이 안 돼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R15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노출형 합성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합성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R15 바깥쪽에 강판이 붙여 있는 타입입니다. 이 구조는 별도의 가설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거푸집이 필요하지 않고요. 바깥쪽에 있는 강판이 거푸집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동바리가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동바리를 최소한으로 거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층고가 높은 건물에 유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R15와 같은 경우는 층고가 높은 경우 4.5m 이상, 4.2m 정도 이상이 되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관 동바리를 사용할 수 없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동바리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R15는 층고가 높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에 비해서 노출형 합성부와 같이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도거나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철골 보화 같은 경우에는 PC도 마찬가지겠죠. 대개 R15의 경계성을 이길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 히트빔은 매립형 합성보 를 개선한 타입으로서 R15와 같은 장점, 내구성, 내화 성능, 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철골 구조 또는 다른 합성보나 PC가 갖고 있는 시공성을 향상시킨 보로 개발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조립 트러스 합성보기 때문에 조립 과정에서 많은 숙련도가 필요하고, 매립형 합성보와 마찬가지로 충진을 잘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충진에 주의하여서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보와 히트빔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히트빔은 거푸집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시공 시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목수가 하는 작업이, 보호 거푸집을 짜는 작업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RC5에 비해서 동바리를 최소화시키거나 아예 없앨 수 있어서 하부에 시공적으로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철근 작업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을 기다리지 않고 골조를 먼저 시공할 수 있어서 공기 단축에 유리합니다. 층고가 높은 구조물인 경우 비용이 높은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H 형광보와 히트빔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H 형광보는 내화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내화 피복을 해야 되죠. 이에 반해서 저희 히트빔은 콘크리트가 철골 볼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화 피복과 방청 작업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매립형 합성보로서 강성이 우수하여 처짐, 진동, 내구성 면에서 H 형광보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중시 중량이 가벼워서 시공에 편리합니다. 중량이 일반적으로 한 2톤 이하이기 때문에 H 형광보보다 가볍습니다. 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들은 부품 형태로 현장에 반입할 수 있음으로써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H 형광보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싣고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으므로 운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H 형광보는 빔의 경우 단순보 형태로 접합되고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히트빔은 연속보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보의 연속보와 같이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뿐만 아니라 처짐이나 진동 등의 사용성 또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러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강도를 달리해서 재료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음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재의 하이브리드화라고 합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히트빔은 특별한 설비 작업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고 부품 형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므로 향후 사용이 가능하여 재고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R15와 히트빔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SR15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R15 안에 H 형광이 매립되어 있고 그 겉으로 스트럽이 배근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주철근도 배근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히트빔은, 그리고 H 형광 같은 경우에는 외부가 막혀 있는 타입입니다. 그러나 저희 히트빔은 외부가 트러스 형태의 개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와의 일체성이 확실하여 합성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같이 외부가 H형광으로 막혀있는 타입이 아니라 뻥 뚫려있는 외부 개방형 타입이기 때문에 이 개방형 타입이 합성 효과를, 콘크리트와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합성 효과가 대단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스터드 볼트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H형광 상부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거푸집이 부착되어 있고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 효과가 뛰어나므로, 그리고 이 외부가 콘크리트의 구속 효과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입된 강제 둘레로 스트럽을 별도로 배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공성이 매우 향상된 겁니다. 또한 표준화된 거푸집을 사용하여 거푸집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노출형 합성부와 히트빔의 비교입니다. 왼쪽은 강판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노출형 합성부입니다. 히트빔은 콘크리트 속에 적절한 피복 두께로 매입되어 있음으로써 내와 피복이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가 매입되어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 직사각형 보호의 형태를 띠고 있음으로써 외관상으로도 노출 콘크리트와 같이 보입니다. 따라서 그 외관이 수리함으로 건축가나 건축주들에게 선호됩니다. 또한 외부가 개방된 형태의 빔으로써 연속보의 구현이 가능하므로 노출형 합성보보다 경제성과 사용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균열, 방리, 누수 등과 같은 하자가 발생 시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할 수 있으므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C와의 비교입니다. 히트빔은 공장에서 부품이 제작되고 부품 형태로 현장에 운반되므로 부피에 비하여 운반비가 절감됩니다. PC보 같은 경우는 중량이 크기 때문에 트레일러에 몇 개 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리고 많은 운반과 운반비가 소요가 되지만 시트빔 같은 경우는 그 무게가 H형광 철골보다 가볍고 때로는 부품으로도 운반 가능하기 때문에 운반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서 양중 및 설치가 간편하므로 시공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부와 같이 일체식 구조이므로 중량물인 프리캐스트부의 운반 및 설치 시 충격으로 자주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균열, 박리, 박락 등을 차단할 수 있고 일체식 구조임으로써 접합부 성능이 좋을 뿐 아니라 누수 방지에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트빔은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도 유리하고 사용성, 시공성, 기능성 차원에서도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 확보 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히트빔은 H형광 대비 구조 물량을 1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R15 대비 공기 단축 및 동발이 노무비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 대비 운반 및 양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판 노출형 합성부 대비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접합 형식으로 접합부 물량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부재별 강도를 단리화시킴으로써 하이브리드화 시킬 수 있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높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RC 구조물보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은 사용성 확보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H형광 대비 처짐과 진동에 유리합니다. R15와 같은 연속보 구현이 가능함으로써 처짐과 진동이 유리합니다. R15와 대등한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면에서 히트빔은 H형광 대비 내화 및 방청이 불필요합니다. 균열, 박리, 누수 등에 대한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 면으로 외관이 수려합니다. 그리고 슬라브 보 일체 타설로 접합부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성 확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듈화를 지향하는 조립식 공법에 유리합니다. 현장 거푸집 공사 및 동발이 공사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 철근 배근 작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량으로 양중 작업이 용이합니다. 간편하고 안전한 접합 형식입니다. 볼트 접합으로 현장 용접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히트빔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은 플랫 트러스형 타입입니다. 플랫 트러스 타입입니다. 플랫 트러스는 사제가 담부에서 중앙부로 갈수록 이렇게 밑으로 경사지게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보통 플랫 트러스 타입은 춤이 RC 대비 보침이 작은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랫 트러스형 타입의 단면도입니다. 상현제고요. 하현제입니다. 그리고 복제, 경사제가 있고요.
이게 고강도 강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콘 너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디콘 너트에 외곽재, 거푸집을 보강하기 위한 외곽재와 연결하고 있는 너트가 있습니다. 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부에 데크 플레이트를 깔고요.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 스터드 볼트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다음은 플랫 트러스 형의 분해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합성보는 용접이 필요 없습니다. 용접이 필요 없고 볼트와 너트의 결합에 의해서 거푸지까지 일체로 결합됩니다. 잠깐 자세히 살펴보면 상현제는 시공시 트러스 상현제 역할을 담당하고요. 콘크리트 경화 후에는 상부의 휨 보강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 설치 위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연제는 시공시 트러스의 하연제 기능을 담당하고요. 콘크리트 경화된 후에는 하부 휨 보강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트러스 조립 시에는 기준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빨간색의 복제는 시공시 트러스의 경사제 및 수직제의 기능을 담당하고요.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는 스트럭과 같은 전단 보강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외부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와의 일체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합성보에 수평 전단 연결제 기능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복제와 사제는 내부 콘크리트를 구속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SRC5와 같이 별도의 스트럽을 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는 나사봉은 트러스 부재의 긴결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합성보의 수평 전달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합성 효과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봉은 폭 고정 및 미경화 콘크리트의 측압에 저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널은 콘크리트 단면 형상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 및 측면에 설치되어 있어서 미경화 콘크리트의 압력에 저항하게 됩니다. 합판으로도 할 수 있고 콘판넬, 아연두콘 강판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외곽재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외곽재는 거푸집 널의 고정 및 보강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시 미경화 콘크리트의 압력을 저항하게 됩니다. 여기 디콘 너트가 보이죠? 디콘 너트는 나사봉과 볼트를 연결하여 거푸집 널 및 외곽재를 부착시킵니다. 그리고 스페이서 역할을 합니다. 피복 두께를 유지시키는 스페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더블 와랭 트러스형 타입입니다. 이 타입은 나사봉이 세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현재 쪽에 하나, 하현재 쪽에 하나, 그리고 중앙부 쪽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서 콘크리트 보, 춤이 큰 콘크리트 보에 거푸집의 치갑을 저항하기 위해서 외곽재를 설치하고 이를 보강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더블 와렌 트러스형은 춤이 큰 보에 많이 사용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블 와렌 트러스형의 단면도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상현재 쪽에 하나, 하현재 쪽에 하나 나사봉이 설치되어 있고요. 디콘과 함께 그 다음에 외부 쪽, 중앙부 쪽에도 나사봉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봉은 외곽재를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거푸집널의 치갑에 터지지 않도록 보강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러스 형태입니다. 다음은 더블 와렌 트러스의 분해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접이 필요 없이 나사봉과 디콘과 외곽재를 통해서 트러스를 조립하고 거푸집을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히트빔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들이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같이럼 이런 것을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각 부재를 따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거나 공장에서 조립해서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의 강도를 부재별로 각각 달리하면 되고 두께도 달리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효율적인 구조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히트빔의 접합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히트빔의 접합부도 보기둥 접합부입니다. 보기둥. 철골 H형광 기둥에 노란색의 블라켓을 설치하여 그 위에 조립 트러스 매립형 합소부를 접합시킵니다. 그림에서 이 두 군데의 상현재를 얹어놓는 타입으로 얹어놓고 볼트를 체결하고요. 하현재는 이 밑에 있는 받침대에 얹어놓고 볼팅을 통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보통 H형광보는 강접합인 경우 브라켓 타입 같은 경우는 상부 프렌지에 볼트, 고력 볼트가 많이 들어가고요. 외부 쪽에도 고력 볼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접합부 고력 볼트의 물량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그렇지만 저희 히트빔은 접합부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얹어놓고 조립을 고력 볼트로 접합을 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립 트러스를 촐골 브라켓 위에 얹어놓고 조립함으로써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시공시 안정성도 확보합니다. 물론 접합부 물량이 대단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그림은 SRC 기둥에 거더가 붙는 타입입니다.
보통 트러스와 함께 거푸집이 결합되어 있고요. 일부 단부 쪽만 거푸집이 배제된 상태에서 SRC 기둥의 심부에 들어가 있는 H형광의 브라켓 위에 이렇게 얹어놓는 형태로 설치를 하고요. 그 위에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해서 물론 SRC 기둥의 거푸집까지 설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해서 굳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을 제거하는 형태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RC 기둥 또는 PC 기둥의 접합부 형태입니다. RC 기둥과 PC 기둥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앵커박스를 설치하게 하고요. 그 앵커박스 사이로 기둥에 주철근을 패싱시키고 그 다음에 RC 기둥이든 PC 기둥이든 그 부분에 앵커박스를 먼저 선조립 고정시킨 다음에 이 부분에 히트빔을 결합하게 됩니다. 다음은 RC 기둥에 저희 히트빔이 붙는 형태입니다. 단점으로는 보통 RC 보호 기둥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설치하고 보를 설치하고 슬라브 설치해서 콘크리트 타듯이 슬라브와 보와 기둥을 동시에 타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히트빔은 조립식 구조기 때문에 기둥을 RC로 할 경우 기둥 하부, 그러니까 히트빔 하부 라인까지를 먼저 타설한 후에 굳힌 후에 그러니까 앵커박스를 먼저 고정시킨 후에 나중에 슬라브와 히트빔 쪽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 분리해서 타설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성은 조금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PC 컬럼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기둥과 같은 경우는 PC 컬럼을 사용해서 PC 컬럼에 앵커박스를 고정시켜 놓으면 되겠죠. 고정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데크플레이트 슬라브와 히트빔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기둥이 재래식 RC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거도와 히트빔 거도와 빔의 접합 형태입니다. 이런 거푸집이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도 저희가 개발한 접합 형태를 통해서 쉽게 연속부 형태로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거푸집은 여러가지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합판 거푸집을 합판 거푸집을 많이 사용하고요. 12mm 정도의 합판 거푸집을 사용하면 되고요. 근데 합판 거푸집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 재활용을 위해서는 콤패넬은 업체기로는 한 50회 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콤패넬을 쓰게 되면 좀 더 전용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강판 거푸집,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해 보려고 강판 거푸집을 사용해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히트빔은 슈미큰 데크, 앞에 동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슈미큰 데크 플레이트를 같이 사용을 하면,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면에 붙는 거푸집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충진 면에서도 외부가 일부 콘크리트를 동시에 타설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성 확보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캡덱을 활용한 단면도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위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적으로 유리하고, 거푸집도, 측면의 거푸집도 짧아지기 때문에 시공성이나 경제성에서 유리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히트빔은 국내 특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특허에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특허, 중국 특허까지 지금 획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R&D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2015년 말 2016년부터 1차 구조 성능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에서 포스코의 지원하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보성 파워텍과 제일 테크노스와 MOU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6년 4월에는 강구조학회, 한국강구조학회와 한국콘크리트학회 연구 용역을 체결해서 2차 심실험과 전단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 경우에도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에서 포스코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강구조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연구가 종료됐고, 2017년 5월경에는 시범사업으로 보성파워텍 나주 공장에 본 히트빔을 적용해서 좋은 성과로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포스코 연구 과제로 접합부 성능 실험을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서 접합부 성능까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게끔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실험체 제작 과정에서 트러스 제작한 모습, 거푸집 부착한 모습, 콘크리트 타설한 모습, 그리고 거푸집을 제거한 모습입니다. 거푸집을 제거한 콘크리트 면이 디콘 자국으로 인해서 노출 콘크리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장에서 실험체를 만들 때 찍은 사진인데, 플랫 트러스, 그 다음에 더블 바렌 트러스들을 공장에서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푸집 부착 모습이고요. 시험 삼아 이렇게 본 경우에는 강판을 붙여보기도 하고, 콘판넬을 붙여보기도 하고, 합판을 붙여보기도 하고, 많은 실험을 통해서 크게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험체 만드는 작업에서 콘크리트 타설 완료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푸집 타령 모습, 디콘 제거 모습, 디콘을 제거한 후 모르타르 채움 작업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푸집을 뗀 상태에서 표면의 모습입니다. 더블 와렌 타입으로서 노출 콘크리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휨내령은 건축 구조 기준에 의한 매입형 합성 부재의 휨 강도에 맞추어 소성 응력 분포에 따라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모멘트 부분의 경우에는 중립축이 콘크리트 슬라브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중립축이 복부에 있는 경우에는
구조 기준에 준하여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단 내력 검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전단 내력 플러스 그 다음에 복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복제, 수직재 또는 사즉 경사재가 되겠죠. 갖고 있는 전단 내력이 합해지고 경우에 따라서 스트럽이 부강되기도 합니다. 스트럽이 부강되면 스트럽의 부강 정도를 합해서 전단 내력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 내력 산정 방법은 복제의 내력, 복제는 수직재가 있으면 이거는 수직 스트럽의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경사재, 경사 스트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제의 내력을 통해서 복제의 내력이 전단 내력으로 누적되고요. 거기다가 콘크리트 내력이 합쳐지고 필요하면 스트럽으로 추가로 보강하게 됩니다. 근데 복제의 내력은 실험과 연구 결과 나사봉이라고 하는 강봉의 파단에 의해서 주로 결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봉의 전단 강도, 구조적으로는 강봉의 전단 강도, 볼트의 지압 강도, 그 부분에 복제의 인장 강도 또는 볼트가 결합되는 부분의 순단면의 파단 강도,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돼서 복제, 수직재나 경사재의 내력이 결정이 됩니다. 이 또한 건축구조 기준에 준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직 및 경사 스트럽이 다 이제 고려되는 형태의 효율적인 구성이 이루어지지만 더블 와렌 트러스의 개념에 트러스에서는 사인장 균열에 겹쳐지는 부분에 복제만 전단 보강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인장 균열과 나란한 방향의 이런 사제 같은 경우에는 스트럽으로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정성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스터드 앤 타이 액션으로서 사실은 균열과 나란한 방향의 사제도 역할을 하겠지만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는 내력식에 그거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히트빔의 1차 실험 결과입니다. 1차 실험은 휘인과 전단 실험을 수행하였고요. 4분의 1 스판의 4분의 1 경우에 2점 가력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 그림은 실험 파괴 양상 그림입니다. 4개의 실험체를 일단은 진행하였는데, 3개의 실험체는 M이라고 표현된 3개체는 휨 파괴 실험체고, 4번째 S라고 표현된 것은 전단 실험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에서 보았던 내력식 설계 휨 모멘트 강도에 대비해서 실험 결과값이 어느 정도 더 크게 나오느냐를 측정해보는 실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이를 기준으로 1번 실험체는 67%, 2번 실험체는 66%, 세 번째 실험체는 70%, 네 번째 실험체는 47% 더
초과 강도를 확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심내력식으로 설계를 하면 이만큼 안전율을 이만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번째 실험체가 조금 설계 힘 모멘트 강도에서 좀 덜 나온 이유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전단 실험체이기 때문에 전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많은 전단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먼저 파괴됐기 때문에 초과 강도가 조금 낮게 나온 것입니다. 2차 힘성능 실험은 사단법인 한국강구조학회와 진행을 하였고요. 앞의 힘 실험에 비해서 3분의 1 지점, 스판의 3분의 1 지점을 2점 가량 형태로 실물 크기로 제작을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파괴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험체는 6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6개. P라고 쓰는 거는 플랫 트러스 타입이고요. D라고 표현된 거는 WRM 타입입니다. 이것도 실험 결과가 설계의 힘 모멘트 강도보다 크게 나왔는데, 보시면 다들 49%, 35%, 45%, 30%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참고로 좀 초강도가 많이 안 나온 부재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실험체 제작 과정에서 저희가 충진을 잘 못해서 하부 쪽에 콘크리트가 충진이 불량한 실험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히트빔도 충전이 되게 중요하다, 시공시 충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충전이 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설계의 힘 모멘트 강도는 일단은 안전성 그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단 실험은 사단법인 한국 콘크리트 학회와 또 진행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학회 진행을 했고요. 다음과 같은 전단 실험체, 이것도 실물 크기의 실험체를 만들어서 단부 쪽에서 1점 가력 형태로 실험을 했는데, 한 실험체별로 2번을 했습니다. 양 단부에서. 그래서 6개의 실험체 별로 2번씩 실험을 했기 때문에 12번의 실험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실험 파괴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전단 실험체를 했는데 2번씩 했으니까, 그렇죠? 2번씩 했으니까 여기가 설계 전단 내력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실험 결과치. 다 높습니다. 높게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62%, 30% 이거는 거의 2배 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설계 전단식을 만들었고, 이거에 준해서 설계를 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도 하부 콘크리트가 충전이 불량한 실험체가 2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조금 이렇게 많은 초과 강도를 내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하는 데는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내진 접합부 성능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연구 과제로, 또 포스코의 도움하에 송도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6개의 실험체를 통해서
실물 크기의 기둥과 보호를 만들어서 보 끝단에 반복 가력을 통해서 기준에 맞는 반복 가력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인데 실험체는 일단은 SRC 기둥 2개, RC 기둥 2개, 그 다음에 기둥이 스틸인 경우, H형광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플랫 트러스 타입, 더블 RN 타입, 플랫, 더블 RN 이런 식으로 6개를 진행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부모멘트 강도를 체크를 했는데 실험 결과만 보면 다들 초과 강도를 보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층간 변이각을 통해서 보면 4개의 실험체의 경우 중간 모멘트 골조의 층간 변이각을 확보함으로써 연성 능력도, 접합부 연성 능력도 확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검증했습니다. 다음은 시공 사례입니다. 보성 파워텍 나주공장에 저희 히트빔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건물 주변에 충분히 조립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관계로 부품을 차에 싣고 내려가서 현장에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트러스의 조립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현장에서 부품을 싣고 가서 현장에서, 그리고 거푸집을 현장에서 접합을 부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저희 히트빔을 양중에서 조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림을 사실은 거푸집이 부착이 된 상태에서 올려서 양중을 해야 되는데 사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본 경우에는 트러스를 먼저 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나중에 단 특이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백플레이트 슬라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철근을 배근하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시공 사례로 거더의 빔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빔이 RC와 마찬가지로 연속보 형태를 구현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되게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처짐이나 진중에 대해서도 유리합니다. 근데 많은 합성보들이 이런 부분이 연속보 역할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절돼서 단순보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제성, 설계 과정에서의 경제성이나 또는 처짐이나 진동 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둥 접합부 형태입니다. 블라켓에 거더가 얹어 놓음으로 인해서 붙여지는 형태입니다. 시공성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고 조립도 대단히 편리합니다. 일반 H형광포에 비해서 말입니다. 다음은 거푸집 부착되어 있는 히트빔의 하부에서 본 전경입니다. 그렇죠? 거의 동바리가 없거나, 그렇죠? 거의 없기 때문에 작업 공간이 넓고 좋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안전사고에도 아마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거푸집을 떼어넣은 결과물입니다. 시공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거의 뭐 노출 콘크리트 같이럼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균열도 거의 뭐 생기지 않을 정도로, 물론 미세한 균열들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유해한 균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서 안전성과 뭐 사용성, 품질면에서는 저희가 예,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다시 정리해 보면 저희 히트빔은 예,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R15 안에 조립 트러스가 매립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R15와 같은 높은 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 H형광 보호 대비 한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의 목표는 경제성이 가장 좋다는 RC 이제 대적하는 게 저희가 목표인데, 층고가 높은 경우는 요즘에 비교를 해보면 시스템 돈바리를 쓰는 R15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경제성이 근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시공성은 당연히 철골 보와 같은 시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동바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뭐 철골보, H형광 철골보에 비해서 가볍기 때문에 운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다음 뭐 경우에 따라서 또 뭐 H형광 철골보에 맞먹는 공기 단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형광보에 비해서 진동, 특히 진동에 대해서 또 처짐에 대해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화, 매립형 합성보이기 때문에 내화에 유리합니다. 내화에 유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저희 과제는 경제성 확보입니다. 사실은 경제성, 뭐 안전한 거는 뭐 저희가 많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시공성도 해봤더니 편리합니다. 그리고 H형광보보다 가벼우니까 양중 장비가 고하중력 양중 장비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검증이 됐고, 사용성은 뭐 당연히 R15와 같은 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화성은 당연히 또 유리하고, 저희의 과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성을, 시장의 논리상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상 히트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계기로 구조 시스템, 각종 구조 시스템을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히트빔을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빔들의 장단점을 이번 기회에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